늘 그렇잖아요. 파월이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러다가 오케이 그러면 이쪽으로 달리자 이런 게 있어서 아예 선을 그어서 3월엔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 내릴 거라고 얘기한지만 그것만 듣겠습니다. 3월은 아니야. 언제? 3월은 아니야. 아니 뭐 그리고 소장님이 파월은 아니니까요. 네, 3월은 아니고 파월을 머릿속에 봐도 머릿속에 들어가 봐도 파월도 몰라요. 네, 이제는 어떤 뉴스들이 또 있었는지 정치권 뉴스 플러스 한 주간 또 경제 뉴스, 경제통 한분 또 나오시네요. 네, 경제 뉴스까지 한번 잡아보는 장르만 브리핑 시간입니다. 우리 최윤경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 아직 못 외우셨죠? 네, 헤이.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김현우 소장입니다. 네. 자, 일단 뭐 정치 뉴스부터 먼저 좀 가도 될까요? 네. 네, 우리 최윤경 기자님의 브리핑부터 가보겠습니다. 뉴스가 어제 저희가 못해서 엄청 많아요 뉴스가. 그래서 짧게 또 갑니다. 네, 첫 번째, 기대돼요, 되게 재밌어졌어. 아니 이거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입니다. 여기 어떤 사건인지 혹시 우리 저 모릅니다, 전혀. 전혀 몰라요? 네, 전혀. 설명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정프로님 잘 아시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무슨 소리냐?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은 202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야, 이거 그거 같다. 1% 있는데 막 장도연 씨 나오고. 꼬꼬무. 꼬꼬무. 자, 잘 보세요. 이제 항상 빙의를 해야 돼요. 2020년 4월입니다. 코로나 한창일 때네. 네,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거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핵심. 되게 높으신 분이네요. 그렇죠. 높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 이때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 이제 되셨죠? 이 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총장 부부를 위한 고발장을 작성합니다. 총장 부부를 위한? 아니면 대한? 총장 부부를 위한. 고발장을 작성해서 정치권에 넘겼다. 고발 대상은 야권 인사들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냐면 이 손준성 검사장의 혐의가 뭐였냐면 2020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이분이 2차례에 걸쳐서 고발장을 만듭니다. 누군가를 고발하겠다는 거죠. 하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전 의원,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하고 언론인 등 13명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이 검사가 썼다는 얘기예요. 수사정보정책관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근데 그 고발 내용이 뭐냐? 이 앞에 말했던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그 부산고검 차장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검찰에서 직접 썼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고발장은 또 뭐였냐? 최광욱 전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을 인턴으로 데리고 있었다고 얘기했다. 근데 실제로 인턴으로 일한 적은 없다. 그러니 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 두 개의 고발장을 썼습니다. 근데 이 고발장을 본인이 직접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본인이 낼 수는 없어요? 검찰총장에 대하를 지키기 위한 고발장을 고위 검사가 낸다고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서. 검찰총장이 손과 귀라고. 그러니까 전 손과 귀라서 눈과 귀. 눈과 귀니까 뭐 내도 어련히 그렇겠구나 하는 그러면 건데. 차라리 검찰총장이 내는 게 심플하죠. 그렇지. 그래서 이 고발장을 어떻게 했냐. 당시는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그때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 김웅 전 검사죠. 그분에게 전달을 했다, 이 고발장을. 네가 고발해라. 근데 이분이 직접 할 수는 또 없죠, 모양상. 그래서 이거를 당 관계자인 조성은 씨에게 넘겨서 고발을 시켰다. 고발 사주, 그래서. 그래서 고발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총장실에서 한 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고발이 들어간 것처럼 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혐의였어요. 근데 이제 법원이 이거를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 사건은 언제 드러났냐? 그때는 몰랐고 2021년 9월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 언론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이게 검찰에서 작성을 한 것이다라는 게. 그리고 나서 이 고발 사주를 받았다고 하는 조성은 씨가 언론에 와서 직접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이거는 중앙지검 아니라 대검으로 가져가서 하라고 하면서 자료를 넘겨주었다. 딱 아주 디테일하게 어디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것까지.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죠. 대선 예비 후보에게 이 질문이 계속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그 고발장이니까 그렇죠. 본인을 보호하겠다는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말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 손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 격앙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참 뭐 어이가 없는 얘기고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네, 그때 이걸 이제 괴문서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재판 결과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괴문서가 아니라는 거네. 네, 실제로 여기서 작성을 했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손 검사가 범죄 정보를 총괄하는 자리에 지위를 이용해서 고발장을 만들고 관련 자료를 모았다. 그리고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검사들이, 같은 팀에 있는 검사들이 고발 대상들의 신상 정보나 실명 판결문, 고발장에 인용된 판례 등을 찾아본 게 확인됐다. 아하. 이거를 판결문에 조직적으로 썼습니다. 한 거네요. 그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실래요? 아니, 한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네요. 소장님 진짜 호롤단신이어가지고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근데 이제 실제로 근데 정확한 말인 게 이게 조직적이었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손준성 검사장은 판결 결과가 끝나자마자 선고가 나오자마자 항소하겠다. 이거 인정할 수 없는 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 말한 대로 손준성 혼자 움직인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그렇다면 윗선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바로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일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질문이 따라 나올 것이다.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못하고 아니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 나온다.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공수처가 기소한 것 중에서 처음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번 브리핑할 때 공수처가 3년 동안 유죄가 0건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드디어 유죄가 나온 겁니다. 이게 첫 사건입니다. 다만 보통 개시했다고 하죠, 이럴 때. 3년 넘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선거 개입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 당시에 고발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넉 달 후에 또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가 되긴 했는데 그건 선거 이후였고 선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진 않았기 때문에 선거 개입 혐의는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첫 유죄라서 이제 공수처에서는 뭐 기록할 만한 것이고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재판 중인 그 작년 9월에 손준성 검사 계속 재판을 받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판 중인데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재판 중인데? 네. 근데 재판 중이라고 하는 건 사실 혐의 무죄 무죄 추정을 추정을 한다. 한다면 그게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게 뭐 불법이거나 나쁜 거나 잘못된 건 아닌. 그렇죠. 불법이진 않습니다. 그러진 뭐 않는데 판단을 하는 건 김현우 씨. 논란이 나는 있으니 뭐 생각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전혀 불법이 아니죠.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례적이긴 하죠. 재판 과정에서 승진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근데 대검찰청에서 이미 감찰을 종결해버린 겁니다. 손 검사장에게 혐의가 없다라고 자체 감찰을 종결했고. 재판 중인데? 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체 감찰 종결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승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례적이다. 다만 손준성 검사장은 지금 탄핵 소추안이 이미 넘어간 상태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형사재판뿐 아니라 탄핵도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의 판결문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검찰권을 남용했다.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선 안 된다. 이렇게 판결문에 썼습니다. 판결문 전해주신 거죠? 예. 판결문을 전해드립니다. 항소는 뭐예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없다라고 아마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무죄다. 네. 됐죠? 네, 다음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고발 사주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아유, 썩썩 이해됐습니다. 다음은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입니다. 요건 이제 민주당 쪽이죠? 네, 요건 이제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뿌렸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윤관석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1심입니다. 그리고 같이 있었던 강래구 씨도 징역 1년 8개월 선고받았는데요. 요거는 간단한 개요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활동비 쪽으로 근데 돈을 뿌린 게 이제 핵심이 아니고 경선 캠프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뿌릴 돈을 만들어 와달라라고 한 게 이제 주요 혐의예요. 6천만 원을 요구해서 받았다. 뿌리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뿌리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근데 지금 수사는 마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뭘로 기소가 됐냐? 윤관석 의원의 혐의가 뭐냐? 혐의가 뭐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받은 거는 수사 중이거든요. 실제로 받았느냐? 제작진 막 웃고 있어.
실제로 받았느냐까지는 지금 계속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네. 바보는 아닙니다. 제작진들이 지금 저 바보 아니 뭐 그게 돈 받는 게 문제가 안 돼.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뿌린 게 문제가 아니라 뭐 그걸 요구했다라고 이 뿌린 거 왜 사람은 문제가 아니에요? 뿌린 혐의가 아니라 그것까지는 요원 아직 혐의. 확실히 조사가 안 네. 됐는데 어쨌든 요구해서 받은 혐의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이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요거 하나 있었고요. 네. 이거는 뭐 항소하거나 그런 아니 뭐 건 항소는 뭐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값이니까 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어쨌든 여기도 윗선이 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의 네. 당선을 위해서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과연 송영길 전 대표가 이걸 알고 몰랐냐. 있었느냐 지금 그 수사에는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네네. 보이고요. 네, 다음은 스님에게 십자가를. 요거 참 어려운 뉴스입니다. 무슨 종교 대통합 이런 건가요? 네, 역시 보통 이제 뭐라고 하죠? 뭐 기불신교 정치인들한테 개불리. 얘기하면 네. 모두 자기 다 모든 종교를 다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음 주가 설이에요. 다음 주 그 소리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놀랄 일이에요? 최경 기자는 항상 대통령 생각만 하다가 네, 시간이 가는 줄 몰라. 네, 벌써 설이라는 뭐 게 밤이야? 너무 큰 생각해야 충격입니다. 되는데 막 이런 거.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안 열기 때문에 지금 큰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의로 각계 인사들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네. 당연히 이제 명절이 네. 되면 그렇게 하죠. 그쵸, 그렇다면 우리도 정프로 명의로 선물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해도 되겠죠. 대통령이 각계 그러니까 관계자들한테 팀원들한테 보내는 거죠. 선물하듯이. 네. 한번 받아보세요. 뭐 갈지 한번 기대 한번 해보세요. 가까운 사람이면 기대할 수 있겠죠. 이거 효정님은 기대하지 아니, 마시고. 네. 매일 밤 생각. 저요? 아니 저는 근데 너무 듣보잡이니까. 근데 선물이 뭐가 왔냐? 네. 공주, 백일주, 그다음에 이제 횡성, 소고기 육포. 공주, 충남 공주의 네, 백일주. 이 대통령의 선물이 항상 관심사가 되고 늘 뉴스가 나오고요. 대통령실에서 먼저 보도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 있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선물을 한다. 여기 의미부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횡성은 고기 육포. 고기 육포, 그다음 고흥에서 만든 유자로 유자청. 요게 이게 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네, 사진 좀 보여주시면 고흥 유자청, 가평 잣. 가평 유명하죠. 네, 이렇게 만들어도 공포가 아니고요. 그 사진 말고 이제 그 포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보냈어요. 여기 근데 저기 대통령실 마크는 무궁화 있네요. 바뀐 거 뭐 그게 아니에요. 그건 문서에만 쓰는 건가? 그것도 같이 쓰는데요. 아마 뭐 저거를 어떻게 제작을 미리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불교계를 위한 선물에 불교계를 위한 그건 또 따로 있어요? 있죠. 한 2,000개 정도가 나갑니다. 이것도. 근데 불교계를 선물에는 이 백일주를 빼고 술을 네, 소고기 육포도 빼고 그치, 그런 거 빼야지. 네, 고기는 안 드시니까요. 통상적으로 안 드시는 그래서 하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아카시아 꿀과 표고체 세심하다. 배려 있다. 디테일 있네. 배려 이렇게 있어.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요. 뭐가 문제예요? 이 선물상 불교계에 보낸 선물 상자에 유자청에는 십자가, 성당, 묵주를 든 여인 같은 이제 카톨릭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디에? 저기 십자가 있네. 교회 그림 안 보여요. 상큼한 유자청 저 위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요. 그러네요. 네. 선물을 저게 불교계에 선물이 간 거예요. 저걸 넣어서 저게 무슨 카드예요? 네, 포장지에? 네. 그랬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저렇게 포장지가 예쁘게 갔는데 선물에 동봉된 카드에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아멘 이제 등등의 기도문이 같이 아멘까지 갔어요. 네, 우리의 기도해서 이제 이건 잘못 간 거지. 기독교계로 가야 될 게 이게 뭐가 바뀐 거예요? 네, 그 조계종이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미 갔어요? 네, 이미 다 갔고 너무 당황해서 이제 연락이 간 것 같아요. 종교 편향이라는 반발을 하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이 직접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 이거는 사과. 저희들이 좀 많이 부주의하고 또 생각이 짧아가지고 큰 스님들께 보내는 선물에 다른 종교의 표식이 들어가고 이래서 참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민망하네. 네. 근데 이제 선물 상자는 국립소록도병원의 한센인 환자들이 그린 미술 작품이래요. 한센인에 대한 좀 우리 사회 편견을 극복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뜻이 좋다. 네. 그리고 이제 실무진 중에는 이 독실한 불교 신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실무진 중에
꾸미신 분이 또 사실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도가 우리가 뭘 일을 하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실수는 할 수 있죠. 실수는. 아니 저는 근데 이게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사람이 하는 네,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에 좀 간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계종에서도 이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유, 사과하면 실수는 좀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뜨끔해. 이건 진짜 실수지. 이거를 우리 그럼요. 생각하고 민족의 있을 리가 대명절 없죠. 설에 네. 누구를 위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을 리는 없고 실수였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대통령실이 2022년 말에 대통령 명의로 현장 근로자에게 발송한 연말 선물 세트 중에 견과류 선물 세트가 있었어요. 이게 농민들에게도 일부 갔다고 하는데 원산지가 중국산, 미국산이어가지고 그때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저게 이제 뭐 제철이 아니라서 네. 그랬나. 견과류인데 중국산이에요? 네, 그게 이제 농민들에게 선물이 가가지고 농민들이 대노했다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육포가 포함된 설 선물을 불교계에 그대로 보내가지고 한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관대한 눈으로 보면 약간 아유 이 사람들도 귀엽게 실수할 수 있구나 사람이라서 사과해야죠. 사과하고. 네, 저는 뭐 빠른 사과 그러면 서로 좋은, 합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하여튼 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담당하신 분 얼마나 놀랐겠어. 그러니까 심플하게 국회의장님은 뭘 선물하셨냐 기자들에게 항상 똑같습니다. 스팸이 와요, 스팸이. 스팸. 네네. 아 그래요? 네. 이건 특정 상호를 얘기하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네, 스팸이 옵니다. 그 올설 선물은 읍천리 커피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참 좋을 것 같은데 커피 같은 것도 요즘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 무슨 뭐 설 선물로만 즐기는 건가요? 읍천이는 매일이 기본 옵션이지. 미숫가루도 있고 맞다. 내가 실수했다. 빵도 있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일 먹는 거죠, 사실. 그럼요. 네. 아유, 김현우도 다 됐다 이제. 우리 사람 다 됐어. 좋습니다. 되게 부끄럽다. 네, 다음은 문경 화재 소방관 순직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1일 경북 문경 육가공 제조업체 화재 현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불이 났고요. 이게 아마 3층에 있는 고열 튀김기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이 굉장히 크게 났고 구조 활동을 벌이던 김모 소방교, 박모 소방사가 순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순직한 게 정말 마음 아픈데 이제 이 건물 한번 보여주시면. 건물이 완전히 진짜 그 골조가 다 타버려가지고 녹아버렸네요. 엿가락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고 불이 시작됐던 3층 바닥면은 내려앉아서 아예 없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건물 내부에 사람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조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급격하게 불이 번지면서 내부에서 고립되고 건물이 붕괴되면서 나오지 못해서 발견한 상황에서 이미 순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27세, 35세 굉장히 젊은 소방관들이었고 조직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경북도 소방본부가 국립현충원에 이분들을 안장하고 1계급 특진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남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생명도 당연히 보장을 좀 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런 생각 계속 들잖아요.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저는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구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생긴 일이라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함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짧게 또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세비라고 하면 이제 연봉, 월급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세비가 발표가 됐어요. 이제 올해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 5,700만 원 연봉 기준입니다. 1억 5,700. 맞네요. 저는 궁금한 게 세비, 이 국회의원 세비를 받으면 이분들이 이 돈 안에서 보좌관들 월급 주고 뭐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순수하게 개인이 사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후자. 네, 이게 이제 세비를 제가 세부 내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 1억 5천이다라고 하면 월급으로 따지면 1,28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경비라고 되어 있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의원 개인에게 들어오진 않고 사무실에서 같이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게 합하면 한 4,5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억 정도를 의원들이 이제 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월급으로는 한 1,000만 원은 안 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국회의원 중에서 뭐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돈 1,000만 원 갖다 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마우스 복싱에서 하고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인 생각을 전제로 이거는 이제 당의 정치 혁신안은 아니었고 개인 생각을 전제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이 또 있나요? 아니야. 오늘 영상 쓰지 않습니다. 당분간 낮은 자세로 임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영예에 걸맞은 세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무와 영예에 걸맞은 세비. 뭐냐? 그게 바로 중위소득 기준으로 가면 좋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위소득. 네. 근데 다만 이게 1인 가구인지 4인 가구인지 인당인지 이게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중위소득이라는 건 아마 상징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월 207만 원이고 네. 그리고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57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보다는 한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이런 문제 제기를 꺼냈냐. 아주 이 말이 참 재밌는데 오래 곱씹어봤는데 우리 정치 문제 중 하나가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너무 직업적으로 매력적이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돈 때문이에요? 적으로 매력적이다. 네,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정년 이후까지 대접받고 충분한 경제적 보상까지 받으면서 생활을 영유하기에 너무 매력적이다. 다른 나라 국회의원은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국회의원의 직업적 매력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하향하는 방향이 결과적으로 정치 개혁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너무 여기에 목매달지 않을 만큼 매력을 좀 빼자. 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게 좀 되게 오랫동안 곱씹게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 없이 돈만 많이 받고 있다, 혹은 뭐 벼슬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정치 혐오도 있고 그걸 대변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개인 생각을 전제로 이 얘기를 했다. 이건 이제 잠시 후 뭐 시간이 된다면 마우스복싱에서 한번 얘기를 달아보면. 마우스복싱 되게 그러니까 대충 이제 국민들이 버는 그 중간쯤 되는 돈만 주자 이런 말씀이 있겠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엄청나게 큰 자리인데 거기다 돈까지 이렇게 많이 주냐. 적어도 돈은 좀 깎자. 이런 얘기, 이런 취지로.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이거에 반박을 했는데요. 그럼 법무장관 때 본인부터 깎았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국회의원이 쓰는 돈이 집에 가서 월급 받아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크게 뭐 기여하는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잠시 후 마우스복싱에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낙연, 윤핵관과 다를 바 없다. 누구 말이에요? 요거 이준석 대표 말이죠. 개헌신당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한 얘기는 써주지 깜짝이야. 그래서 이제 그 따옴표를 쳤습니다. 어제 전남 순천의 제과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혁 미래당에 실망했다. 지금은 그냥 거기도 윤핵관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제 왜 실망했느냐에 대한 이유는 이분들이 대안을 놓고 우리의 교통복지 공약은 이것이다. 병력 수급 정책은 이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방송에 나오면 이준석 얘기밖에 안 한다. 그 국민의힘에서도 나는 이런 문제를 똑같이 겪었다. 그래서 선거 대책위를 하려고 했더니만 이준석 대책위를 하고 앉아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혜훈 전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 두 텐트가 합치기는 더 쉽지 않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까지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경제 뉴스도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한 주에 한 번이니까 이때만큼은 좀 보람 있게 좀 해주세요. 마치 알겠습니다. 보람 있게. 이제 굵직한 뉴스부터. 굵직한 뉴스. 엊그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이었죠. 미국 금리. 이제 미국 금리가 중요한 게 얘네들의 방향이 이제 전 세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결정을 하니까 결국은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누구든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사실 동결되느냐 아니면 뭐 내려가느냐 이거 바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파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거냐 그 얘기였는데 기자회견에서 파월 말 그대로 옮기자면 우리말로 옮기자면 영어 말고요. 3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정도로 충분한 자신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3월이 돼도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 시장에서는 이제 3월에도 못 낮추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말 나오고 나서 미국 증시는 일단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떨어뜨릴 것 같기는 하다라고 다들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를 놓고 이제 의견이 분분했죠. 일단 물가가 안 잡혀서 미국 금리가 왜 우리 시청자들이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지 살짝 한번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1금융권 뭐 예를 들어 국민은행 여기서 연 5% 예금 준대요. 근데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디 지역 저축은행에서 3% 예금을 주겠대요. 그러면 3%에 누가 예금을 맡겨요? 안전한 1금융권으로 빠져나가죠. 원래 그래서 이런 미국의 기준금리와 그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고 뭐 성장이 작은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기준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3.5, 미국은 5.5 이렇게 한 2%포인트 벌어져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조금 낮춰줘야 이 갭이 좀 완화되면서 우리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좀 줄일 거고
우리가 금리를 자꾸 높이는 이유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 네. 우리 물가 잘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금리를 더 높이자니 다른 경제에 충격이 너무 많이 가고 그래서 올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아마 이 네. 미국 기준 금리의 방향이 전 세계 경제의 방향을 크게 결정하는 거고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금리 결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우리 가정 경제도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꽤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 그렇죠. 가정 좀 해야 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명언이 있었어요. 뭐죠? 우리는 정권으로부터 매우 독립적이고 자유롭다. 네.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금리는 미국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네, 않다. 맞아요.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하여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한번 영향이 그렇게 큽니다. 얘기하고 네.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혹은 미국이 내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또 우리인데 이렇게도 막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분들의 미국 말은 금리를 내려줘야 국내 금리도 조금은 내려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우리 대출 여력이 금리도 있죠. 내려줄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대출 금리도 있고 금리가 낮아져야 좀 숨통이 트이면서 뭐 집값이 어떻게 된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사실 제일 민감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네. 그 관심들이 많은데 일단 3월에 못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물가들은 잡혀가고 있는데 서비스 물가, 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고용이 아직도 뜨거워요. 미국은 뭐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 사람들을 구하기 힘든 수준이라서 인건비가 안 잡히면 이건 끈끈하게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는 여기서 조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심어줬다가 시장이 먼저 움직이진 않을까. 늘 그렇잖아요. 파월이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러다가 오케이 그러면 이쪽으로 달리자 네. 이런 게 있어서 아예 선을 그어서 3월엔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 내릴 거라고 얘기한지만 그것만 듣겠습니다. 3월은 아니야. 언제? 3월은 아니야. 아니 뭐 그리고 김현우 심지어- 소장님이 파월은 아니니까요. 네. 3월은 아니고 파월의 파월도 머릿속에 아니야? 봐도 네. 머릿속에 들어가 봐도 네. 파월도 몰라요. 그렇지 아, 맞아요. 모릅니다. 데이터 나오는 거 봐서 봐서 네.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일단 3월은 아니야. 3월은 아니고 네. 올해 뭐 계속 그 전망도 달라지고 있어요. 네. 3월이라고 예측했던 게 한 60% 정도 됐는데 지금 한 30%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늦으면 하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도 있어서 어쨌든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올해 아니야. 안에 금리가 올해 안에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기대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관련된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 국토위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우리 국민청원 들어간 게 5만 이상이 되면 보고서를 내고 정부하고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생수? 네, 생수. 그다음에 오피스텔에 관련된 주택수 음. 뭐 이런 거라든가 전세보증보험에 관련된 얘기에 청원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토위에서 보고서가 나왔고 국토위에서 보고서는 이게 이러이러하니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정부와 국회 뭐 의견을 수렴을 하는데 네. 일단 생활형 숙박시설부터 말씀을 그게 드리자면 뭐예요? 우리가 볼 땐 레지던스. 레지던스에 살아요? 저요? 저는 집에 사는데. 아니 집에 살죠? 네네네. 네. 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주택이 아닙니다. 네. 그 레지던스 같이 숙박시설이에요. 그런데 그 숙박시설 안에 우리가 좋은 호텔 들어가면 사실상 들어가면 집이랑 다를 게 뭐 있어? 다 갖춰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디 호텔이? 호텔이나 뭐 모텔 가면 다 갖춰져 있는데 중간중간 빠진 게 있습니다. 아이고, 취사 그치. 시설 뭐 이런 거 빠진 거 있죠. 전자레인지가 없죠. 전자레인지 없고 왜 보면은 그 규제가 모텔에서 취사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숙박시설마다 다른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예전에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려고 막 이럴 때 네. 야 한국에 왜 이렇게 숙박시설이 없어? 우리 묵을 곳이 없다. 편안하게 뭐 2주 3주 머물면서 밥도 해먹고 뭐든 할 그런 공간 필요해.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집과 마찬가지로 안에 딱 들어가면 그냥 집과 마찬가지인 뭐 발코니도 있고 뭐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고시텔 여기 들어가요? 고시텔은 고시텔이죠. 고시텔은 고시텔은 아니고. 아니고요. 아. 네, 생활형 숙박시설. 그러니까 레지던스 같은 거에 네, 그렇죠. 고시텔은 그 안에 오피스텔은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니죠. 오피스텔과 아예 전혀 다른 겁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 네. 근데 필이 안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생활형 생활이라는 숙박시설이라고 한다면은 네. 안에 완전 집처럼 모든 걸 갖춰놓을 수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취사시설이라든가 이걸 독립적으로 갖춰놓을 수 그러니까 있는. 사실상 레지던스밖에 없는데 네. 여기에 5만 명이 이게 청원했다고? 네, 5만 명. 아, 이거 나 뭔가 뭐 야구가 5만 있다고 명이 청원한 거지 이 레지던스와 관련 있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한 10만 명 넘어가요. 이게 왜 그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 하는 그 집들도 다 그냥 집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것도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그거 다른 규제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집처럼 보이지만 집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집처럼 분양을 했습니다. 아, 시그니엘도 레지던스라네.
그럼 바비행 스위트도 레지던스예요? 바비행 스위트는 죄송합니다. 서대문에 죄송합니다. 저기 다들 인터넷 보시면 아니 그거 살려고 그래. 지금 뭐 투자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거기 알고 있는 게 거기밖에 유명해요, 그게. 바비행 뭐요? 바비행 스위트인가 뭐 있어요. 바비행 스위트? 네. 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역이? 아니, 그러니까 검색해 보시면 집주인이 그게 바비행이에요? 바비행 씨인지 스위트 씨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아니 왜 아무튼 나 할 간에 때나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외국인가 임대 아파트로. 자, 그게 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를 때 아파트가 없고 막 가격 막 뛰자 보니까 네. 이제 이 시행사에서 이걸 분양하면서 야, 이거는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건축법상 주택법상 집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숙박업체니까 네네. 이걸 누가 집으로 봐요. 그러니까 집이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집이 아니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지. 종부세도 안 내도 되고요. 다주택자 중과 이런 거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분양받으세요. 해서 얘가 엄청난 인기를 잠깐 바짝 끌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 뭐 이 당국에서는 이거 집 아니다. 이걸 집처럼 활용하시면 안 된다. 여기에 거주를 해서도 안 되고 세입자를 들여서도 안 된다. 이건 숙박시설로 쓰셔라.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당연하죠. 뭐 전세나 월세 좀 당연히 안 되고. 네, 당연히 안 되고 네. 장기 투숙객을 두는 건 괜찮아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숙박시설로 써야 되는데 숙박시설로 하려면 숙박시설은 등록이 아니라 신고 업종입니다. 이게 신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숙박업을 개인이 하려면 요 레지던스 30호실 갖추고 컨시어지 있고 막 이래야 돼요. 그 투숙객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불 빨아줘야 돼요? 아니 근데 혹시 갖고 있으세요? 아니 숙박이라며. 그 디테일까지는 모르겠는데 안 빨아줘도 되겠지만 안 빨아주면 손님이 안 오겠죠? 근데 위생 상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기본적인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소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지켜야 되고. 나는 그 냄새가 좋아요. 이렇게 숙박시설 가면. 네. 락스 냄새요? 락스인가? 뭔가 이렇게 하여튼 거기만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다 그 락스를 쓰세요 한번 물어봐가지고 항상 그 365일 그 냄새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집에서 그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가요? 딱 거기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훅 이렇게 들어온 냄새가 자주 있거든요. 가시나 봐요. 저요? 네. 10년도 더 됐죠? 무슨 말씀이세요? 네. 네, 근데 그 냄새가 좀 좋더라고요. 네. 그 위생적인 냄새? 뭐 어쨌든.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이라고 알고 봐서 주택으로 쓰려고 보니까 안 된다고 하니 그걸 주택으로 쓰시면 너희들 이행강제금 내. 이거 불법으로 쓰고 있잖아. 마치 불법 건축물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주택으로 알고 분양받았다. 이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열어뒀습니다. 그러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네. 오피스텔로 전환해. 아, 용도를 전환해. 신청하면 전환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네. 오피스텔은 발코니까지 난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규제가. 우리 근데 복잡하죠? 너무 우리가- 속상한 건 뭐냐면 이렇게 들어도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하나 가지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는 게 이걸 잘 알아두셔야지 언제 안 낚여. 이분들 왜 낚였냐면 아. 생활형 숙박시설이 집이래. 청약통장도 필요 없대.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났는데 심지어 역세권에 있대. 집은 근데 주거 지역에 지을 수 있지. 네. 갑자기 저기 무슨 뭐 어디에요? 그 파크원 요 사이에 아파트가 뻥 생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여의도는 좀 제외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거 보니까 역세권 바로 옆 뒤에 집이 있어. 얼마나 좋아. 입지 좋고. 근데 주택수에도 포함 안 돼? 안 돼. 집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집인 줄 알고 분양받았는데 집이 아니었어. 속았는데 어떻게 해요? 시행사시공사는 그냥 문 닫고 가버렸어. 뭐 이런 상황 이분들 어떻게 구제할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오피스텔은 발코니에 난방 두면 안 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 너희들 이거 전환할 때 생활형 숙박시설은 발코니까지 다 난방 들어가 있거든요. 집처럼 해놓으려고 네. 그런 규제가 없어서 이거 예외해 줄게. 예외로 인정해 줄 테니까 오피스텔로 바꿔 전용해. 아 그럼 그 오피스텔은 겨울 같을 때 네. 이렇게 맨발로 밖에 발코니를 못 가요? 발 시력을 뭐 감소하면 갈 수 있겠죠? 아 그래요?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도 맨발로 발코니를 못 가요. 당연히 겨울에 추워. 아 겨울에는 아파트도 못 가는군요. 네. 아 그러네. 아 이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무튼 맞네. 그래서 이게 전환을 하도록 해줬는데 아 진짜 우린 이 뉴스에 관심이 없나 진짜 봐요. 너무하다. 진짜 왜냐면 정말 나랑 저는 상관이 이게 되게 없는 중요한 뉴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한테 관련이 있는 뉴스일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소수의 피해자는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도 사실은 다수가 있으니까 주목을 받았지 늘 있어 왔잖아요. 그 사기가. 근데 아무리 본인이 네. 진지하게 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 둘은 거기 끌려갈 생각이 없어. 들이 없어요. 어떡해. 어떻게? 아무리 뭐 그래서 심각하게 어떻게 얘기해도 해결하나요, 소용없다고. 정부가?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로 전환하게 해줬는데 안 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복도
기준도 다르고 주차 면적 기준도 달라서 네.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이행강제금 물릴 거야. 언제까지 이후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다음부터 불법적으로 해서 돈을 막 물리겠대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것이냐에 대한 답을 안 줘요. 안 줘요. 네, 그래서 청원을 내서 국토위에서는 국토위의 보고서에서는 이거 답 내려라. 정부에서 뭐 답을 주지 않으면 다들 이제 뭐 범죄자까지는 아니지만 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니냐. 팔면 안 돼? 누가 사실래요? 안 사줘.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데 누가 사겠어? 아니 근데 내가 사줄게 얼만데? 아니 하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5만 명 부재해야 되잖아요. 5만 명은 청원 넣으신 분들은 그래요? 전국적으로 이게 다 부자예요. 10만 채가 넘습니다. 정부님 자신감이 과하시네요. 이게 이렇게 크게 뉴스할 얘기야 이게? 전세 말 넘어갈까요? 자, 그럼 조금 네. 더 관심 있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집일까요, 아닐까요? 이번엔 또 아닙니다. 오피스텔이에요? 주거용이 있고 사무용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건축법상으로는 얘가 집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건축법상? 것 같은데요? 네. 오피스텔? 주택법상, 건축법상. 얘는 이거 큰 거는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닐 것 같은데요. 잘 진짜 아예 모르는구나. 네. 집이 아니에요, 얘는. 네. 주택이 아닙니다. 얘도 주택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할 때 주택은 1%에서 3% 정도의 취득세를 내게끔 돼 있는데 네. 오피스텔은 집이 아니니까 거주용 오피스텔. 주거용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네. 주거용. 그거는 취득할 때는 얘가 집일지 아닐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내가 취득을 할 때는 주거용으로 쓸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얘는 일단 집이 아니니까 네. 집이 아닌 오피스텔로서의 취득세 4%를 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거용으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돼서 집으로 봐요. 집으로 보는데 문제는 취득할 때는 집이 아니야 해가지고 취득세 4% 물려놓고 네. 얘를 갖고 있어요. 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 좀 너무 집중 안 하시네 우리 최 기자님 너무 하신다 보면. 괜찮아.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아유 누가 보면 난 돈 돈만 많이- 챙기면 돼. 돈 많이 준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꼴랑 조금이라도 받는 그거라도 난 챙겨갈 거야. 이양 불고. 근데 문제는 그 네.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있는 와중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네. 2주택자 취급을 받아서 중과가 됩니다. 네. 너는 주택을 갖고 있잖아. 이때는 또 주택으로 보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네. 불합리하지 않냐. 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일십 대책에서 나온 게 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게 아, 대책이 일시 대책이에요? 이익집. 아니 근데 이게 나 이 사람들 바꿔줘요. 아니 근데 2020년이었나요? 그때 네. 그냥 다주택자 막 규제할 때 2020년 오피스텔도 8월. 주택으로 봤어요 그때. 8월 그때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내가 뭐 집이 하나 있고 오피스텔이 한 두세 개 있다 그러면 초다주택자가 돼서 중과가 그렇죠. 됐어요, 양도세 세금이. 중과. 그래서 말이 되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 알아 이거 또 최 기자님은? 아이고 저는 항시 관심을 갖고 아, 시간 없대. 오피스텔이 없을 시간 뿐. 없대. 네네, 나 빨리 가야 될 것 하겠습니다. 같아. 네네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형평성 맞춰서 해줘라. 네. 이런 얘기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지금 뭐 검토를 하겠다. 요거는 이제 그리고 뭐 전세보증보험 요 얘기는 시간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대출 갈아타기. 요건 조금 아 중요해요. 네, 이거 중요해, 전세대출 진짜. 갈아타기가 엊그제 네. 1월 31일부터 플랫폼 활용해가지고 쉽게 갈아타는 게 됐는데 마음 급하다고 빨리 하진 마세요.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세대출 가지신 분들이 네. 플랫폼을 통해서 손쉽게 비교해서 손쉽게 갈아탈 수는 있는데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른 게 전세대출은 제한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제약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다음에나 대상이 돼요. 그럼 우리가 보통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 맺고 집 들어갈 때 받잖아요. 네. 결국은 계약 매준으로부터 4개월 차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언제까지 되느냐? 만기까지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전세 계약 2년 맺으니까 1년. 그러니까 4개월 차부터 12개월 차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게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갈아탈 수가 있다. 네네네. 그런 이제 제한을 둔 이유가 네. 이 반 이상 남아야 된다는 게 전세보증보험 가입 때문에 그래요. 보증금 우리가 못 돌려받으면 그 집주인한테 못 받으면은 허그나 이런 곳에서 받는 주잖아요. 거. 네, 근데 이 보험을 가입하려면 만기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랑 패키지로 갈아타기를 해주려다 보니까 이게 안 묶일 되는 수 거예요. 있으니까. 근데 사실상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문제라서 요거는 조금 사전에 워낙 이제 대환대출 플랫폼 만드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조만간 이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요거 나오기 전까지는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실 분들은 좀 제한이 있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 시간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뒤에 누구 나온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시간 끌었어. 누구 나오시는데? 주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 말입니다. 네. 전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그리고 미래대연합의 박원석 공동대표 또 변호사 노형희 변호사까지 세 분 나옵니다. 네. 네. 핫피플. 아까 핫한 주제 하나 있는데 뭐였죠? 네, 핫한 주제 있는데 일단 하실 겁니다. 네. 전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지금 눈썹 빠졌어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수기에 웃으신 거예요? 생수기에 오피스텔에 웃긴 모르겠어요. 포인트가. 그냥 제가 안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열심히 들으려니까. 아니 뭐에 눈썹 진짜 빠졌네. 네네네. 아 이게 그래도 자기 눈썹은 아닌 게 다행이네. 네, 아니 이거 회사에서 붙여준 건데 빠졌습니다. 얼른 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최윤경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김현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저의 혹은 뭐 최윤경 기자 이런 집중 못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돈 꼭 받아가시고.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